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노동정책이 펼쳐질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특히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튼튼하게 설 수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조법의 기본 원리와 전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조합법의 원리를 알려면 먼저 노동조합이 탄생한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노동법과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힘이 너무 약해서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요. 그래서 하루 16시간씩 굉장히 좀 비참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쉬고 죽지 않을 만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저기준선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강제해야 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같은 개별 노동관계에 관한 법이고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고 파업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 자율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노사자치주의이고 노동조합법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서로 원리와 출발점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을 해야 하고요. 노조법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노사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 논리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합의한 것도 국가가 나서서 무효라고 하고 시정하라고 하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압수수색까지 했었습니다. 윤석열이 노사자치주의라는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노사법치주의라는 말을 만들었었는데요. 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용자를 잡아내기보다는 노동조합을 법으로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의 노사법치주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조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임오프는 근로시간 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동조합 일을 하는 전임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을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부담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근로시간 면제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 노동조합 일도 회사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면 그 노동조합은 많은 것을 하기가 어렵고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사용자는 가장 먼저 타임오프를 줄이고 어떻게든 허용을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임오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타임오프의 최대 한도 시간을 노동부가 고시로 정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임자의 숫자도 최대 한도를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최대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노사가 체결한 단협을 무효라고 보고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우리 사업장은 타임오프를 이 정도까지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시간도 넉넉하게 정하고 전임자 숫자도 많이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부가 정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제를 하는 거죠. 2024년에는 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을 적발하겠다고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포렌식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타임오프 초과 사용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는 그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를 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보고 형사처벌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금체불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을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잡아내면 좋을 텐데 노동부가 법을 내세워서 노조 탄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타임오프를 사용하는 목적까지도 노동부가 개입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내 고충 처리나 회의를 하는 것에만 타임오프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와 대립하는 활동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매뉴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과 본성은 사용자와 대립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본성까지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서 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의 타임오프가 노사 자율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ILO 협약 제87호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는 합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번째로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입니다. 일단 정확히 말하면 복수노조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의 노조가 딱 하나만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단 어용노조를 유령노조로 만들어 놓고 설립신고를 해버리면 그 사업장에는 이미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진짜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민주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복수노조 허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같이 도입되었다는 것인데요. 복수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노조 중에 딱 한 개의 노조만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노조에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몰빵을 해준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인데요. 이것을 교섭대표 노조만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소수 노조에게는 교섭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수 노조는 교섭권, 단협 체결권, 단체 행동권이 없으니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도 어렵고요. 조합원을 위한 권리 확대 방법 자체가 차단된 것이죠. 또 다른 커다란 문제는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맛에 맞는 교섭구조 세팅이 가능한데요. 교섭대표 노조가 사용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라면 사용자가 오히려 2노조, 3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서 교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단계별로 절차상 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절차를 적절히 이용해서 교섭을 지연시키는 편법도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과 편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조의 조합원을 빼가는 부당노동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 밖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고 소수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고쳐쓰기도 어렵다라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교섭권이 법에는 있지만 현실에는 없는 이 이상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대체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타임오프도 교섭창구 단위라도 모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네, 우리 화섬노조도 산별 노조이고 우리는 기업별 노조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노조, 업종노조, 산별노조, 지역노조 같은 초기업 노조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산별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어도 결국은 사업장 단위로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가 어렵고 사업장 단별학을 넘어서서 산별노동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산별협약을 따내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 부분도 역시 ILO에서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고요. 2022년에 ILO 협약을 비준하면서 해당 기업의 비종사자, 즉 해고자, 실업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체계가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노조법이 이렇게 너무 협소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는 노조법 2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한 기업에만 속하지 않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개념 역시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해서 협소하게 해석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데 무수한 걸림돌이 있는 현실입니다. 쟁의 행위의 정당성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너무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크게 손질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은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상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제대로 활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기회가 차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인데요.
사용자들도 정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이후에 탄생할 새로운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숨쉴 구멍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